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 운영역입니다. 오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요. 이제 밖에 잠깐 차에 내렸었으면 귀가 딴 걸 좀 춥더라고요. 요즘 빨리 추위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문가님 추위 많이 타세요? 별로? 예, 별로. 계속 아침에 일찍 와서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예, 그러니까 사무실 있으니까 밖에 날씨는 모릅니다. 밖에 지금. 나가지 않았잖아요? 예, 오늘은 제가 회사 출근해서. 정식도 구내식당에 드시고. 예, 그렇죠.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가봤습니다. 세월 가는지 모르겠네, 그죠? 시간 빨리 갑니다. 네, 일하다 보면, 나이도 금방 들고, 또 특히 주식하다 보면 세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 4년 엄청 긴 것 같은데 주식하다 보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종목 진단을 성심성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뭐 단계인지 장계인지 좀 올려주시면 좋고요. 산 이유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보고 가격만 보고 따라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주식을 사던 분들은 그나마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면 뭐 그냥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샀는지 뭐 요즘 조선주가 좋으니까 단기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제 뭐 업황이 바닥인 거 난 보고 좀 길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의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지수가 빠질 것 같더라도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지수를 보니까. 예, 그렇죠. 시장은 저는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월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 등락 과정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2월 지나고 3월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가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 2월 말 내지는 3월 초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딱 보면 1월달 강하고 2월달 쉬고 3월달부터 시장이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3월달 시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월달에 주로 센 게 이제 3월에 중국에 양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3월달에 경기 민감주가 그때부터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거든요. 지금까지 3월이 별로 안 갔거든요. 6월까지.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에 민감하고 이제 중간재 산업재가 많을 때는 주로 경기가 봄부터 이렇게 부양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경기 민감주 화학보도 조선 모철 이런 게 좋았었거든요. 대다수 우리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고 특히 중국 관련된 그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알고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하면 우리도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 기술적 지표로 이렇게 보면 주봉을 보면 이제 안정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이제 3월에 확실하게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3월에는 뭐 특히 뭐 이제 정치적 불확실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이 아마 3월 이후부터는 좀 더 꿈틀거려서 2분기 4월 달에는 아마 반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도 뭐 2017년도 보면 많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조정을 미리 뭐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 트럼프 정책에 대한 뭐 불안정으로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조정 받는 게 좀 더 2분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2분기에 우리만 좋으면 또 안 되거든요. 글로벌이 다 좋아야 강한 장이 오거든요. 그때 그동안 뭐 많이 평가서에 물려있던 분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을 그렇죠. 가지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시장은 3월달 이후에 어떤 시장을 좀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어떤 기회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내자님께서 현대로템 55,000원에 10%입니다. 운 좋게도 사고 나서 잘 올랐는데 혹시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55,000원이니까 뭐 50% 수익 났네요. 잘했습니다. 그동안 현대로템에 이제 여기에 잘 올랐는데 조금 비중이 아쉽네, 그죠? 그래도 뭐 10% 사서 50% 먹으면 수익이 괜찮으니까, 작년도, 봄에 3, 4월 달에 3만원대, 3원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 거의 100% 왔죠, 그죠? 그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0%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가 아주 위험했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여기서 위험해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저도 끝날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주로 한 7만 5천 이렇게 내려오면 잘 못 가거든요, 주식은. 여기 고점에서 보면 4만 5천에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에서도 보도 거의 10배가 왔죠. 20년도 3월 대비해서 10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10만 원까지 이상 가려면 그만큼 또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한번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8조 8,733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형주들은 컨센서스 이제 향후에 실적이 거의 다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26% 증가되고 작년에 22% 증가됐으니까 작년과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되면 성장을 많이 한 거죠. 원래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주식인데 평상시는 한 자리 두 자리 10% 초반이라서 크게 이렇게 성장주처럼 주가가 이렇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 이쪽 분야들이 방산부터서 이렇게 전력부 이쪽이 성장주처럼 주가가 가거든요. 그만큼 성장률이 높다는 거죠. 20% 이상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13% 성장이니까 이제 올해 중에 팔아야 되는 거죠. 올해 중에 팔고 올해 중에 만약에 물리면 내년에 안 좋기 때문에 끝없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지 않게 손절가만 잘해서 손절선만 잘 진행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 분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오늘도 3%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요즘 주식들이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 선이 급증. 최근에 2월에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주부터 방산주부터 이런 것을 실적이 잘 나올 때 확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 갖고 있다가 지지선 구축해서 가시면 되고요. 신규로 진입하신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서 하셔야 된다. 항상 연봉으로 땡긴다든지 크게 땡기다든지 월봉으로 크게 한두 달 땡기면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한 40%. 이 대형주 이게 이런 이제 기계나 방송 쪽이 한 월로 한 두세 달 땡기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주가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월 정도에 고점이 나온다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팔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냥 올리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3월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팔고자 해도 개인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받아줄 때가 있으면 팔기 시작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8만 원대 왔기 때문에 저는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정도 9만 원 정도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지금 워낙 손절가는 본인이 잘 사셨기 때문에 보면 짧게 보면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 이렇게 보면 한 12평선은 밑에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제가 본 박스권 상단이니까 7만 1,000원이네요. 7만 1,000원 손절선도 자꾸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목표가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같이 올리는 거예요. 증권사도 목표가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7만 1,000원이라 그랬는데 주가가 10만 원 가면 7만 1,000원 손절가고 손절가도 올려야 되는 거죠. 목표가 도 올라가는 거고. 그것처럼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7만 1,000원인데 만약에 이익을 10%니까 뭐 분할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한 3분의 1씩 판다 그러면 현재 최근에 저점이 있습니다. 그게 7만 5천이니까 7만 5천 원을 단기 저점
지지선 보고 71,000원을 중기 지지선 봐서 그거 손절선 정해드리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예, CJ 제일제당을 26만 한 239원이니까 약간 뭐 분할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비중이 많지 않은데 5% 매수하신 분인데 매도 단가가 궁금하다고 올리셨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잖아요. 음식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 업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종이 안 좋으면 그 기업이 뛰어난 실적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시장이 이슈 중심, 모멘텀 중심의 종목 장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갑니다. 예, 음식업종의 CJ 제일제당도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음식료 쪽에 아마 CJ 제일제당이 이제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영업이익은 3,770억 정도 예상치에 거의 약간 부합 정도 내지는 약간 하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영업이익 분기단이 3,700억이고 그다음에 연간 단위로 따지면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 2023년도죠. 작년도 2024년이니까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아마 1조 2,900억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도 1조 5,5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20% 증가했거든요. 음식료 업종이 성장 산업이 아닌데 특히 작년도에 내수 경기가 엄청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0%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왜 못 가느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영향도 있는데 이 회사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실적 발표했으니까 1조 5,530억인데 문제는 단기 순이익이에요.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은 1,482억밖에 안 됩니다. 자, 영업이익 1조 5,500억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라 본다 한다면 법인세 25% 내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 잡혀야죠?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1,482억밖에 안 잡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냈는데 다른 쪽에서 일회성 손실이 발생을 해서 손실을 털었다는 거죠. 아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지배주주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주주의 기업의 가치 증가 자체는 결국은 실적 영업이익 증가되고 단기 수익이 증가되면 단기 수익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 총괄 즉 자기 자본이 증가되고 자기 자본이 증가가 돼야지 주당 BPS 순 자산이 증가가 되잖아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시면 2020년도 이후에 연간 단위 영업이익이 평균 1조 5천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부터 얼핏 계산해서 작년도까지 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6년 동안 그럼 6조 원이면 단기 수익은 최소한 4조 원 정도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자본 총계를 볼까요? 자본 총계가 2020년도에 5조 2천억인데 5조 2천억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조 3천억밖에 안 돼요. 즉 10조 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주식은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알다시피 실적 발표 때 뭘 봅니까? 매출액 증가 봅니다. 영업이익은 안 봅니다. 그렇죠? 미국의 시장 여러분들 실적 발표할 때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실적 뭘 얘기합니까? 매출액이 컨센서스에 비해서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주당 EPS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미쳤냐 못 미쳤냐. 그걸 보잖아요. 즉 주당 EPS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 자체가 주당 EPS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CJ 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나는데 단기 순이익은 1,400밖에 안 잡혔으니까 주당 EPS는 거의 작년 실적으로 따지면 PBR로 따지면 아마 100배가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못 갑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CJ 제일제당과 같은 기업의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많죠.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영업이익 1조 원 나는데 단기 수익은 2, 3천억밖에 안 난다든가. 그래서 주가 가치 자체가 제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익은 엄청나는데 주가가 못 간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로 따지면 주당 EPS는 이제 PR 단위 6배, 7배니까 주가는 싸요. 쌉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엄청 싸죠.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CJ 제일제당이 매출액이 거의 30조 원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당 BPS가 주당 순자산이 지금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결국 무엇이냐? 주가는 안 떨어지고요. 올라가더라도 주당 EPS가 순이익이 약하니까 자기 자본익률이 거의 2% 3%밖에 안 되니까 2%가 안 되겠죠. 주가가 못 간다. 제가 자기 자본익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ROE 지표가 높아야지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니까 전략은 5% 비중. 이 종목은 뭐 편안하죠. 아마 시절예당 사신 분들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보유고요.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28만 원대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28만 원대 정도가 딱 보니까 26만 8천 원도 목표 주가 나올 것 같네요. 우리 시청에 26만 원대 사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금 23만 원대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바닥이에요. 주가 안 떨어집니다. 24만 원에 사서 26만 원대 정도 파는 매매니까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약간 추가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회사가 그 배당이 작년도 12월 말이 아니라 올해 2월 보니까 이사 실적 공시하면서 아마 2월 26일 날 배당일이 결정이 됐네. 2월 28일인가요? 그때 3,000원 배당을 합니다. 기준일이 28일인가 되면 27일 정도 배당락이 좀 될 거잖아요. 27일 평일이면 그 배당이 3,000원 정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받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26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3월 달에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24만 원대 추가 매수하시고 26만 원 정도 매도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해상풍력주를 이제 올렸네요. 유튜버 야보리님께서 CS 윈도 45,000원에 10%.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한다는 수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CS 윈드는 글로벌 최고 회사죠.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지금 베트남도 이제 정설 다 끝나서 매출도 올라갔고 이제 중국, 미국도 하는 게 좀 안정화돼 있고 해서 조금 업황만 좀 개선되면 확실히 또 다시 7, 8만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대다수 이 CS 윈드 그동안 7, 8만 있다 내려오면 3, 4만 이렇게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그 반복적으로 흘렀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았고 또 트럼프 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이제 CS 풍력 이런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그죠? 관련된 다 지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파리 교육 또 트럼프 탈퇴하고 하니까 이 신재생 쪽은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태양광 쪽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23년도 7월부터도 8만 원에서 이렇게 지금 반타작 났잖아요. 3만 원. 이 주식은 늘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갈 때 가면 또 다시 5만 원 정도 오고요.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4만 원대 내외 이렇게 사고 기다리면 회사는 안정적 이걸 이적은 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익이 2천억대 후반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 잘 나왔고요. 올해도 어느 정도 나올 거 비슷하게 나올 거 내년엔 또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시 지금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지금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에 그러면 지금 10배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니까 모멘텀만 좀 강화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항상 이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몇 번째일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하락이 거의 월봉으로 보니까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되지만 마감이 됐으니까 주봉 보니까 아직 거래가 적잖아요. 여기에 거래가 실렸다가 주식이란 건 이렇게 거래가 실렸어요. 확 실렸다가 위로 치고 안착을 못하면 이 저점을 깨버려요. 여기 거래가 실렸잖아요. 가다 못 가면 이 저점을 깨버려요. 여기 거래 실린 걸 깨면 쭉, 그죠? 그래서 거래 실렸다가 못 가니까 또 깨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서 반드시
5만 6천, 6만 이상으로 가야만 이 주식은 살아나고 6기까지는 그러면 실제로 모멘텀이 발생해.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싸니까 워낙 싸다니 오늘 조금 외국인 사고에서 반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5만 1,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도 되고 지금 싸게 42,000원 지금 52,000이네요. 52,000 샀기 때문에 한 52,000 정도 상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걸 보여요, 올해. 그래서 저는 2분기 때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여름 정도에. 그래서 지금 42,000 오히려 10% 비중이면 추가 매수를 한 5% 더 해서 단가를 낮추면 52,000 목표가니까 수익이 조금 나고 나오든지 하시고, 만약에 2분기 때 이 신재생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또 만약에 신정부 들어서 이쪽에 강화를 시킨다면 모멘텀이 같이 되겠죠.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해상풍력단지 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만 육상과 해상풍력에 사실 설치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풍력단지 만든다고 이 주식이 막 잘 가고 잠깐 테마예요. 잠깐 갔다 하루 있다가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CS 윈드 미국도 영국도 그렇고 동남아 다 곳곳에 있습니다. 매출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큰 업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외됐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올해는 좀 나아질 거다.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목표가까지 들고 오셨으면 52,000 목표가 드릴 테니까 보유하시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000원 손절가입니다. 네. 네, 코츠 테크놀로지를 18,100원에 5.5% 매수하신 분인데요.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사신 것 같네요. 사고 18,100원대 사셨으니까 약 470원 정도 올라서 오늘 시간에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제요. 왜 들어갔나 봤더니 예사가 방산 관련 종목이잖아요. 요즘 핫한 이슈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 쪽에 좀 봤더니 여기 K2 전차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체제와 관련된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통신 쪽과 관련된 유도와 관련된 쪽인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그런 쪽에 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쪽인가요? 하나 시스템 쪽에 수주 공급 계약 나온 게 약 150억 정도 돼요. 15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수주 나올 때 그 회사 규모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150억이 맞냐 적냐. 근데 회사가 매출액 규모로 따지면 2023년도에 500억 되고 작년도도 보니까 아마 600억 매출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장하면. 그러면 600억 정도에서 잡으면 대충 150억 정도 되면 수주 잔고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그렇죠. 거의 한 25% 30% 가까이가 좀 되죠. 꽤 많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3건의 수주가 있었네요. 이달 들어서 보니까 500억 다 이제 방산과 관련해 가지고 500억짜리가 하나 있고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70억짜리가 있고 이렇게 최근에 수주한 걸 계산해 봤더니 약 700억 정도 수주를 깔았네요, 보니까. 근데 회사가 앞서 오늘 수주한 건 자체는 150억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3건에 걸쳐서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회사가 수주 잔고를 봤더니 930억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작년 9월 말까지 누적이 수주 잔고가 930억인데 최근 들어서 3건에 걸쳐서 700억 정도 수주 잔고다. 그러면 회사가 앞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자본금이 6억밖에 안 돼요. 자본금이 6억밖에 안 되고, 자본금이 적고, 게다가 회사가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상장 주식수가 5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에 가지고 1,000억이 안 됩니다. 980억짜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밸류를 계산해 봤더니, 이 회사가 2023년도에 단기 수익이 70억 났거든요. 이 회사가 항상 방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4분기 때가 매출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 회사도 보니까 2023년도 4분기 같은 경우 분기 기준에서 최대치가 났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3분기까지 회사 단기 수익 자체는 40억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2023년도 해당되는 당기수익 100억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100억 정도 작년도 실제로 번다 한다면 주당 EPS가 얼핏 계산해서 2,000원이잖아요. 발행주가가 500만 주니까. 그럼 주당 현재 주가 기준에서 PER이 10배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조금 전에 진단해드린 현대로템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PER이 다 20배가 넘습니다. 내년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주가 뜬 걸 감안하면 22배, 그 다음 현대로템이 14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 제가 보기에는 주당 EPS가 3,000원 이상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 PER 기준에서 6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상당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핫 이슈이기 때문에 차트도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차트도 지금 우상향이고 그래서 내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수주 잔고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사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또 수주 잔고 많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우상향할 것 같고요. 작년 7월달에 이 종목이 3만 원대까지 갔는데 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 2만 2, 3천 원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2만 7, 8천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2만 6천 원, 2만 8천 원까지 보시고 약간 2만 원 아래권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만 8천 원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본주문가님 하면서 물어보셨네요. 유튜브에서 참새이님께서 나노 신소재 62,000원 10% 장기 예정입니다. 추가 매수 10% 더 해도 될까요? 전고체 전망과 소재 종목으로 실적도 양호해서 매수했습니다. 전고체 소재 쪽으로 보시네요. 이게 나노 신전 도전 CNT 도전제 회사죠. 이제 비금속인 메탈을 가지고 이제 나노 이렇게 미리 아주 작은 분말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고체를 하는 어떤 덩어리 고체를 만들고 또 그걸 다시 액체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그러면 고체 전해질이 이제 액체가 액체로 고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체 전해질 만들 때는 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리튬 항화수소와 리튬을 해서 합성해서 항화 리튬을 만듭니다. 이 항화 리튬을 만들어서 그럼 항화 리튬을 거기서 이제 수소가 들어가니까 수소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언일링을 기술을 잘해서 수소가 상온에 발생돼서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 항화리튬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 항화리튬을 가지고 고체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항화리튬을 이수 스페셜 항화리튬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항화리튬 고체잖아요. 분말 가루. 그것을 다시 액체를 만들어서 아주 얇은 또 막을 고체화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항화리튬이 완전히 얇은 판처럼 이렇게 고체 전해질이 되는 거죠. 그럼 고체 전해질 그거랑 삼성 SDI는 양극재랑 고체 전해질, 음극재 다 해서 셀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음극재 동박이나 이렇게 해서 음극할 물질이 들어간 것을 이제 음극할 물질하고 고체 전해질하고 합치면 거기서 이온이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기 현상이나 이렇게 흔적이 막 생겨서 이제 분량이 나오고 수명이 짧아지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음극 동박에다가 니켈 도금한 동박에다가 이제 양극할 물질이 있으면 그 음극할 물질에 그것을 다시 나노 기술로 반도체 나노 기술로 그 소재를 코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덴드라이트 현상도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게 이제 기술이 이제 확보가 돼서 전고체 전지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체 전해질을 잘하면 고체 전해질만 기술만 잘 대량으로 양산이 된다면 이 산업은 배터리 엄청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고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단 자동차가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샘플은 토요타도 계속 올림픽 때에서 샘플을 내놓고 했지만 수명이라든 여러 가지 대중화하고 상용하기 아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샘플만 보여줬죠. 그래서 이 기술을 한계를 극복 못했는데 이게 지금 삼성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다 해가지고 지금 3월 달에 현대차가 이제 라인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뭐 해서 시험도 하고 해서 이제 양산이 되는 구조가 27년도 양산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섹터 중에 고성장하는 섹터가 됩니다. 이제 2차 전지, 그 자동차 전지나 이런 걸로는 이미 시대가, 그 시대는 끝났고,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초연결이나 이런 게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배터리도 하나의 심장, 무선 이동, 이동에 대해서 자동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들어갔는데 그걸로는 앞으로 30년 시대는 안 되고요. 이제는 뭐 드론뿐만 아니라 로봇뿐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작은 이런 데도 배터리가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이 커지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세대 배터리인 거예요. 만약 이 산업이 성공을 한다면 뭐 주가는 얼마나가 아무리 높게 가도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완전 꿈의 배터리 게임 체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내가 산다면 2차 전지 종목 중에 차세대 배터리 수혜 소재 중에 핵심을 사야 되는 거죠. 나노 소재도 물론 이 나노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이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의 나노가 기술은 삼성 SDI가 하는 삼성종합기술을 만들었던 이제 음극재에서 하는 그 나노 코팅해서 하는 기술을 완전히 극복해. 그거 얘기지. 나머지 이제 크게 물론 이제 나노 신소재도 음극재에 앞으로 변화가 많아요. 차세대 배터리.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부터 실적이 좀 본격화가 좀 나아지는데 아직 업황이 나빠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도 거의 없고 아직까지 월봉 차트를 봐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자, 이게 고점 대비해서 3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2번 나왔기 때문에 1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저점 깰지 않지. 만약에 깬다면 3만 원대고요. 다른 거에 비하면 3만 원대는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찍었죠. 그죠? 그래서 3만 원대 찍는다는 거 지금은 보시면 저가가 이제 5만 원대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 실적 예상대로 나온다면 모든 2차 전지 올해 예상 실적은 전부 다 2차 전지 예상 실적을 충족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3월부터 본격화될 거로 보여서 더 이상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핵심 수혜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식은 가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이게 10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6만 원이니까 한 3배, 4배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고점 회복해도.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도 지금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한 70% 빠졌으니까 반등하면 반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7만 8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5만 7천 원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들은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빠질 때는 하락하면 저점을 깨면 무조건 팔았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만 7천 원 손절가를 드리고요. 7만 8천 원 목표가 드리면 여기서 보유하다가 그때 팔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핫한 주식 갖고 계시네요. 하나를 3만 4천 원에 10% 매수하신 분입니다. 오늘 특히,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특히 그동안에도 강했지만은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까지 동참을 하면서 주가 좀 급등이 좀 나와서 오늘 16% 정도 올랐는데 오늘 사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예, 앞서 이제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막 쏠림 현상이 지속됩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하나가 주가 올라간 것 자체는 이제 자회사들이 잘 나가니까 자회사도 잘 나가면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까지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 지주회사인 하나가 어제부터 좀 꿈틀거리다가 오늘 기관 매수가 대량 유입되면서 시세가 좀 났어요. 일단은 그 하나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은 앞서 제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뭡니까?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는 거니까 자회사 가치라는 자체는 결국 주당 순자산을 결정할 건데 결국 이제 자회사들 이익이 많이 나서 회사가 하나가 지주회사니까 자회사들 어떤 지분법 이익이 회사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조 1,000원 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주의 몫에 해당되는 지배주주 순이익은 적자예요. 마이너스 45원. 앞서 제가 CJ 제일제당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 에너비리티를 얘기했지만 하나도 그렇고 최근에 뭐 건설주도 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현대건설도 좀 마찬가지고 영업이익에만큼 영업이익에서 25%를 뺀 게 정상적으로 단기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이익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단기순이익은 거의 10% 2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영업이 1조 1,000억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회사 하나의 주주들한테 돌아가온 몫은 마이너스 45억이에요. 작년 4분기 실적 기준에서. 하나의 작년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이익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주주들한테 돌아간 몫은 마이너스 45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몫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어때요? 하나가 2020 분기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다 적자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금방 꺼집니다. 가치 증가 없으니까. 이게 현재는 수급이 쏠리니까 주가가 가는데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결국은 증가가 안 되니까. 주당 BPS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당 BPS가. 근데 단기 수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주당 BPS가 증가되지 않거든요. 이게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 따로 현재 하나의 가치 따로 움직인다.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근데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익을 엄청 냈기 때문에 가치 증가가 좀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적자가 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 솔루션 때문입니다. 화학 부분에 적자가 나면서 하나 솔루션이 적자가 나면서. 왜냐면 하나의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으로 올라와 있지만은 하나 솔루션이거든요. 하나 솔루션이 작년도 4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1조 3천억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하나 솔루션이 작년도에 적자가 나면서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이익 났지만 이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하나 솔루션 1조 3천억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호전에 들어가고 하나의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거의 제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이니까 지금 하나 솔루션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은 하나가 지분을 보니까 34% 갖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지분 내 가치가 지금 사업보상상에 재무제표 잡혀 있는 것은 8천억밖에 안 잡혀져 있어.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24조 원이거든요. 근데 34%면 7조 8천억 정도 해당이 좀 되는데 현재 하나의 가치는 8천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장부상에 약 6조 원 7천 원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주가는 여전히 쌉니다. 왜냐하면 실적 수준으로 봐서는 실적으로 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 자체는 안 좋지만 자산 가치로 따지면 정말 주가가 싸다. 그리고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지분을 24%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하나의 현재로 봐서는 가장 이익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하나 솔루션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뭐 대규모 이익이 좀 날 거고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앞서 올해는 작년도는 지배주 수익 자체가 거의 적자였지만 올해는 이제 대규모 이익이 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거는 결국 이제 하나 오션하고 하나 시스템의 주가 흐름에 따라 결정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꺾이면 이 종목이 먼저 꺾이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 오션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떨어져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뭐 있지만 하나 오션의 실적 자체는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한 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검증이 됐지만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 보시면 최근에 고점도 다 지금 주봉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약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 현재 기간 매수로 봐서는 약 42,000원도 좀 보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 차트를 보는데 지금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보면 연기금이 많이 샀긴 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주가를
옛날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꼭지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꼭지를 많이 만듭니다. 예, 이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기관 매수거든요. 이게 기관 매수지 않습니까? 기관 매수가 많이 매수할 때 꼭지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거 나와 있는 데가 기관 매수입니다. 엄청나게 매수했었죠. 2024년도 2월 달이네요. 예, 이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횡보했어요. 오늘 지금 기관 매수가 지금 이렇게 오늘 대규모로 매수가 입됐거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현재 기관 매수가 한번 전개되면 대체로 꾸준하게 전개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현재로 봐서는 4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도 목표를 42,000원 정도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가지아님께서 안녕하세요. HK 이노N 44,000원 4%입니다. 추매 시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4%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물렸으니까. 그러면, 먼저 산 종목부터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HK 이노N, 그러면, 이제 CJ 제일전에서 제약 부분이, 본사 물적 분해해서 했는데, 그러면 제약회사예요. HK 이노N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편남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약회사에, 최근에 이제 위식도염 관련된 질환, 그거 해서, 이제 처방전 좀 올라갈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하게, 나머지,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관련 해독, 음료라든지, 이런 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음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약이니까, 팔아서 나오죠. 잘 나가는 약품, 이제 저런 것도 있잖아요. 독감 치료제, 파미플루. 그러면 독감 치료제도 국내 유통하니까 독감 요즘 많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정적 이익 나죠? 근데 특별하게 뭘 한 방에 해가지고 인생, 회사 기업 역전하고 회사가 엄청 좋아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약사든 그냥 강동제약이면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팔고 해서 안정적 이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주식이 잠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돈도 얼마 없는데 10% 20% 먹으려고 주식을 맨날 비중도 10% 사가지고 5% 사가지고 먹을 게 해서 세월만 간다. 허송 세월이다. 힘만 들다. 그럴 바에 주식 안 하고 편하게 살아라. 어차피 10년 동안 돈도 까먹고 돈도 못 버는데 뭘 주식을. 안 그러면 내가 인생 역전에 정말 대단한 기업이 제약 중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가 3,000대 제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알테오 이런 거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는 회사를 물려도 거기 가서 5% 사서 물려면 또 내려가면 더 사고 반타작 나면 더 사고 해서 한 30% 딱 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기다렸다가 2, 3배 나면 그때 나서 딱 팔고 그게 반복하면 돈은 엄청나게 벌 텐데 보세요. HK는 갈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한번 봐서 38,000원에 가봤자 5만 원이에요. 20, 30%가 못 가죠. 늘 20, 30% 못 가요. 그 다음, 이 HK 이노는 제약 말고도 대용제약도 보세요. 가봤자 뭐합니까? 대사고 사면 여기서 살 텐데. 가봤자 안 가요. 11만원에서 가서 15만 원. 20, 30%가 안 가죠. 자, 강동제약 다 제약 붙은 거 다 그렇습니다. 보면. 중해제약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 2020년도는 바이오만 붙어서 갔잖아요. 그때는 전 국민이 동학개미라 그러잖아요.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옆에 누가 돈 벌고 주식을 다 해서 그때 주식 인구가 2018년도에 450만 명, 지금 130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식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주식 여기저기 삼성전부터 별거밖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다른 주식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제약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4%인데 추매? 안 되는 주식 물 타가지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다 매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려도 AI 관련된 사업하는 게 물리면 더 사고 해서 한 10%만 사도 기본적으로 50% 100% 가는 대다수 소형주라도 그런 걸 보고 하셔야지 지금 시대가 제약주 사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대다수 미국도 그렇고요. S&P 500 중에 가는 주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뭐 이 회사가 뭐 하고 세계가 좋은 회사가 뭔지 많이 아는데 그걸로 가야죠. 그죠? 나만 이렇게 와 있지만 하고 내일 전략 매도하고 이미 또 저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관심 끄고 다른 걸로 가시고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아, HD 현대건설기계요. 네.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66,000원에 40%요. 지금 뭐 거의 뭐 신고가 근처니까 수익 충분히 좀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요. 최근에 사신 것 같네 보니까. 예, 앞전에 갖고 있다 팔고 2월 팔고? 초에 다시 샀어요. 얼마에 팔고 빠졌다 올라올 때. 얼마에 팔고 다시 사셨어요? 앞전에는 가지고 있다가 거의 던전 다 돼버렸어요. 예. 말일날하고 2월 3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 종목 가지고 계속 매매하시나 보죠? 예,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예. 저도 이런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 추세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요즘 움직이는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그들 종목들 요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니까 올라가면 팔고 또 어느 정도 빠지면 사고 그러면 그 종목을 집중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추세를 차트를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적중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그런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매매를 합니다. 좋은 종목들 범위 내에서 주가 뜨면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 사고 주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이제 비싼 유형의 종목 중에서 주가 안 올라간 종목들 산다든가 그게 요즘 시장에 맞는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하게 되면 오늘 요즘은 아침에 강했던 주식들이 정강 후약으로 끝나고 또 아침에 약했던 주식들이 후장이 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오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쉽게 꺾이지는 않죠. 다만 이제 발표되는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서서 지금 정전 합의를 조만간 할 것 같기도 한데 20일 정도인가요? 특사가 우크라이나 키브 지역에 파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후에서 이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정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가시적인 부분 자체가 조만간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관건일 거예요. 그때 재료가 노출될 때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당연히 팔아야죠.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종목들 현대건설기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거의 강하죠. 막상 발표가 좀 되면 관련된 종목들 현대건설기기를 포함해가지고 뭐 에버다임이라든가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주식들 그때 따라가는 어리석은 원매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제로 노출된 시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내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실적 되게 안 좋습니다. 그나마 현대건설기계는 작년도 이제 약간 순손실이 났지만은 연간 단위로 무난하게 나왔는데 근데 두산 인프라코가 현대인프라코죠.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적자 났거든요. 이익도 2023년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렇죠. 적자 났거든요. 대신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별로 못 올랐으니까 건설기계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유일하게 실적 예상 실적 상회한 실적이 나왔던 것 자체가 두산 바켓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기계가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이미 주가가 선 반영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시점 정전 합의에 임했다 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정전했으니까 전후 복구 특수 사업 때문에 뭐 굴삭기 판매량 급증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현재 HD 현대건설기계의 밸류션 자체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시점고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주당 EPS가 지금 5,400원인데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3배, 14배거든요. 원래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업황이 좋을 때도 PER 12배 이상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현대인프라코가 6배, 7배 되는 수준에서요. HD 현대건설기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타이밍 맞추시면 되겠죠. 그 가격대가 발표된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충분히 현재 지금 차트로 본다 한다면 2023년도 8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이게 82,000원대거든요. 81,900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그 전에라도 만약에 한 20% 정도는 단기 매매를 좀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그런 매매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라도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8만 원 이상대에서 수익이 비중이 많으니까 또 충분히 수익 났으니까 8만 원 정도 파시고 또 최종적으로 재료가 노출된 시점이 아마 개인적으로 한 8만 2천 원 정도 언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진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하세요님께서 LS 머티리얼죠. 14,000원 15%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뛰어넘으신 것 같아서 건방지게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는 울트라 캐퍼시티 했습니다. 캐퍼시티 뭐 축전기 이런 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축전기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가 이제 잘 될 때 관련된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장 가동이 높고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2차 전지 21년도 잘 나갔던 막 80% 90% 공장 가동 지금은 공장 가동 3분의 1로 떨어져서 30-4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장치도 그렇고 다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2차 전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큰 수혜가 없이 계속 주가가 내려온 거죠. 과거 이게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12,000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75% 빠졌죠. 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2차 전지 그죠? 그러면 올해 LS 머티리얼즈가 보시면 별남 이렇게 보니까 올해 작년에 이 62억 영업이익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 내년에 예상 125억이라 됐는데 과거에 145억 낸 적이 있어요. 22년도 잘 될 때. 그리고 130억. 그다음 계속 줄었잖아요. 올해도 70억. 올해도 특별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성장을 불투명합니다. 하반기에 개선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제 팔 데가 별로 없어요. 2차 전지 뭐 대형 자동차 전지도 이미 우리가 우리나라 세계의 배터리 세례사들이 이제 미국에 짓는 회사만 해도 뭐 공장만 해도 17개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질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미국의 메이커 OEM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별로 안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만든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공급 가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 가행이 되면 특히 소재업사 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업황 개선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물론 아직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는 계속 캐집니다. 일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정체다. 그것은 19년도 얘기지 지금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23년, 4년도 계속 캐짐이 아니다. 이미 고성장 섹터로 끝났습니다. 일본, 유럽도 20% 이상 시장 진출이 됐고 중국은 거의 지금 50%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뭐 13% 이렇게 정도 되지만 그럼 시장이 워낙 작잖아요. 미국은 뭐 침투율이 한 10% 초반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한 20% 간다, 올해 더블 정도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와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 가인되니까 어디다 갖다 팝니까? 자동차는 이미 전기자동차는 중국이 장악한 상태고 오늘 나온 BYD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차도 테슬라 앞서가지고 먼저 로보택시를 FSD 단계 BYD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자동차까지도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작년에 BYD랑 지리자동차 얘들만 큰 성장을 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성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게 이걸 계속 희망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거래 실려서 한번 갔다가 돌파한 것 같아요, 이게. 돌파한 것 같지만 또 돌파해서 이게 요 안착을 못하면 이 저점도 또 깨게 되는 겁니다. 불투명하다는 거죠. 거래가 실리고 나서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매물대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 자, 14,000원부터 15,500원까지 강력한 매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돌파하려면, 이제 더 위로 확실히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 즉 성장 동력이 뭔가 살아날지 있어야 된다.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4,000원 정도 사셨기 때문에 반등 시에 14,200원에 14,000원 정도, 14,200원 정도 매도하시고 물론 강력히 가려면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일찍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계속 물 타는 것보다 그냥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14,000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드리고요. 이렇게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펜오션을 3,200원에 20% 매수하신 분입니다. 3,200원에 이 회사 주가 지금 영 지금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3,200원에 사시면 언제 사셨죠? 올 들어서 3,200원이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매수 단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저점이 3,220원인데 해운업황이 좋아진다는데 그런 내용과 함께 올리셨어요. 해운업황 누가 좋아진다고 그랬나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죠. 모멘텀도 안 좋고요. 예사는 이제 BDI 지수잖아요. BDI 운임 지수. 예사의 주 물동량이 곡물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물동량이 활발해야지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데 현재 BDI 지수가 800이네요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최근에 1600에서 800이니까 지금 반토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지금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해운업황이 되겠습니까? 엊그제 지금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에 대해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25% 관세 때리는데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물동량 이쪽 관련된 것들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BDI 지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도 안 좋아요. 요즘 제가 실적이 좋다 한다더라도 모멘텀이 안 좋으면 주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당분간 쉽지가 않죠. 이거는 페너시어는 모멘텀이 뭐냐면요. 결국은 중국 경기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 철광스크인지에서 철광석 수요 자체가 이제 페너시어 BDI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철광 수요가 증가가 되고 석탄도 이제 철광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모멘텀도 살아나고 좋아지죠.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중국에서 철광석을 미국에 수출한 것 자체도 지금 관세 때문에 수출 못 할 거고요. 그렇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해운 쪽입니다. 물론 실적 괜찮아요. 벨 자체 주가 쌉니다. 원래 쌌어요. PR 단위 6배, 7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BDI 지수 대한해운 보세요. 주가 지금 2,000원 아래죠. PR 2배, 3배입니다. 물론 주가는 저도 엄청 싸요. 이런 것들이 주가 가야지 좀 재밌는데, 이런 것들 안 가니까 지금 주가가 우리 시장에 재미가 없거든요. 달리 매매할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페노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파세요. 이거 주가 못 갑니다. 3월 달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양해 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때 BDI 지수가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도 않고 그러니까 파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대신 빠지지는 않아요. 이 가격대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교체 안 하시려면 뭐 주가 싸니까 뭐 3,500원 정도에서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팔아서 교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께서 이수 펜타시스 49,600원 10%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고민 부탁드립니다. 따상이니까 필명이 상한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따라가는데 이걸 따라왔군요. 지난번에 49,600원에 따상하다가 실패하면 순식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상한가에 잡았다가 상한가를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하면 급락할 수 있으니까 바로 1%도 안 차이 나게 순식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손절을 하고 나와야만 따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상한가 30% 가서 잡았는데 와 상한가 넌 안 잡힐 거 잡혔어요, 그죠? 근데 막 5% 3% 내리고 5% 내려간다도 난 손절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따상해서 상한가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1,000만 가지고 2,000 돼도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반타전하면 번거 날라가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600원에 저 위에서 샀네요. 저 49,600원 어디에요, 그죠? 아마 내려올 때 샀나 보네요. 내려올 때 여기서 산 게 아니라 뭐 여기 59,000 갖다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때 사는 것은 필명을 바꿔야 되죠. 이렇게 따상이 아니라 따상을 이렇게 올라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야지, 그죠? 끝없이 빠졌죠, 여기서. 그러면 반타작 났을 때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다층기판 AI 반도체 기본 HBM 만들 때 다층기판 있고 올해도 이건 작년에 1,000억대 초반 나왔는데 1,024억인가요? 나왔죠. 그러면 올해도 한 50% 이익을 늘고 매출액도 한 20% 느니까 올해도 거의 올해 중에 고점에 아마 팔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주식 얼마 시면 단순해요. 내가 10% 59,600원 사서 물렸어요. 그럼 물렸으니까 59,000이니까 5만 원 깨지면 20% 이미 5만 원 6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샀는데 4만 원 오면 이미 4만 원 깨지면 20% 물렸잖아요. 이제 손절은 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이제 언제 물탈지 해야 되죠. 그러면 10% 사가지고 있으면 돈 현금 있으면 다른 걸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게 산 게 이익이 난 상태여야 되죠. 이익이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서 이 주식이 이익이 난 상태, 이 종목이 10% 산 게 이익이 난 상태고 이 주식이 5만 원 샀는데 계속 빠지고 이제 60% 빠지면 3만 원이네. 그럼 3만 원 정도 깨지면 난 이제 사야지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잘 가고 있는 게 아직도 매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속 기다리는 거죠. 더 빠졌어요. 이제 2만 원 초반 오면 이게 거의 68% 이렇게 빠졌는데 65% 정도 빠지면 다 빠져요,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우량주는 무조건 70%, 60%까지도 잘 안 빠져요. 60% 빠지면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가서 이제 팔아야 될 주식이 몇 개 있으면 10%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종목이.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요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만 원대 사고 5만 원이니까 단가가 3만 5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본전은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 그래서 그러면 나는 20% 비중이 높아. 그러면 본전 이상 왔을 때 절반 팔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여러 가지 이제 정자도 있고 이슈가 많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공장도 하니까 앞으로 성장은 어느 정도 올해까지 문제 없을 거 보여요, 내주. 그래서 성장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이익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의 25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 주식이 조금만 소형사였어요. 이걸 내봤자 500억도 안 돼.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1,000억대를 내는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액도 이제 1조 정도 가는 거죠.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죠. 저 밑에 3, 4천억, 5천억 이렇게 하던 회사가 1조짜리 매출 내고 이익도 1,000억대가 나는 주식은 완전히 대기업으로 완전히 발바꿈 된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5만 원은 당연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점 돌파 시도도 할 걸로 보여요, 올해.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길게 여기 보면 48,000인데 지금 여기 59,000인데 여기가 목표가 아마 이건 돌파할 거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5만 이제 49,000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 보여요. 55,000원. 55,000 정도 일단 올해 목표가 드리고요. 만약 그 전에 팔고 싶으면 49,600원 워낙 높게 사서 본전은 기다려야죠. 기다렸다 이제 다시 이제 빠지면 4만 원 초반이니까 다시 3만 원 더 온다면 그때 물 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55,000원입니다. 네. 예, 현대차입니다. 21만 2천 원인가요? 15% 매수하신 분입니다.
요즘 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죠. 예. 지금 뭐 하여튼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가 가장 큰 이슈니까 지금 관세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가장 피해주가 현재로 봐서는 지금 자동차지 않습니까? 있어요. 뭐 최근에 철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철강이 이제 미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는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주가는 뭐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동차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죠. 특히 현대차, 기아차,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멕시코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가 25% 물려진 상태니까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자동차가 갈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 방향이 작년도가 실적이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는 쪽이고 최근에 자동차 국내 판매라든가 수출 판매 자체가 크게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자동차가 현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저녁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1월 달에 사서는 안 된다. 그 당시 현대차가 아마 22만 원 정도 언저리했을 것 같은데 주가로 봐서는 펀더멘탈로 본다면 너무 아쉽죠. 지금 뭐 PER 단위로 지금 작년도 영업이 14조 원, 15조 원 났고 단기 수익이 10조 원이 넘은 것 같은데 PER 단위로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자동차를 제가 항상 진단할 때 절대적으로 좀 싸지만은 상대적으로 따지면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관련 자동차 회사들도 PER 단위로 지금 6배,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자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의 주가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싸져야지 주가가 간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세 영향 때문에 주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 못 가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팝니다. 지금 보시면 1월 13일부터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팔고 있고요. 10만 주 이상씩 팔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3,700주 정도 샀는데 계속 기관 투자가들 팝니다. 개인만이 사거든요. 개인만이 지금 엄청 사는데 좀 안타깝죠. 밸류션 입장에서 보면 박준영 의원 본다 한다면 주가는 엄청 싼데 최대 실적 내놓고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다가 여러 가지 관세 이슈 때문에 모멘텀도 안 좋고 주가는 떨어지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또 작년도에 자동차 주가가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다른 것들 다 부진한 국면 쪽에서 작년도에 자동차가 많이 떴어요. 상대적으로 종합주가에 비하면 작년도에 현대차가 거의 30만 원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는 종합주가지수 이상 제가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거의 신저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52주요. 작년 1월달 이후에 지금 최저치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손절해야 할 건 없죠. 19만 아마 5, 6천 원 정도가 저점이고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형성됐던 연말 연초에 형성됐던 가격이 22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전달한다 한다면 19만 원대 정도, 19만 2,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저점. 그 다음에 21만 8천 원에서 22만 원 정도 사이에서 등락 구간이 전개가 좀 되면서 관세에 대한 악재 이슈가 해소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1월 달부터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좀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지 그때 주가가 약간 22, 3만 원 정도로 오버하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박스권 하단이고 박스권 현재로 봐서 상단에 해당되는 21만 8천 원, 22만 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은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히든 카드를 보겠습니다. 저희 히든 카드 키워드는 에너지 사업 수혜주입니다. 에너지 사업 수혜주. 에너지 사업하는 거 많죠.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전력도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된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인프라 스타게이트도 그렇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력이 좀 더 덜 먹는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고, 그렇더라도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을 데이터셋 가동을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만들고 있다 치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단계별로 완공되면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뭐 올해 내년 뭐 20년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빠르게 이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를 한 기존 전기를 하겠지만 당장은 근데 계속 늘어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해야 되는데 뭐 미국 같으면 수력 발전이나 하력 발전 먼 데서 가지고 끌고 오기가 비용도 많고 쉽지는 않고 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게 뭐 과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지고 태양광도 하고 이렇게 수주를 막 발주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보면 결국은 이 전력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 수혜가 되는 게 에너지 사업 관련하는 거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ESS 사업에 테슬라도 매출이 1조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분기당 보니까 그러면 이쪽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생산에 대한 뭐 판매 입구점 성장을 못 하더라도 에너지 사업 쪽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관련된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은 경기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경기가 좋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부양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3월달 양해에서 아마 뭐 예상 3조 위안인데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마 뭔가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업황 자체가 에너지 사업도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쪽은 전부 다 중국이 워낙 싸게 예를 들어서 뭐 셀당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비싼 게 $20라면 걔들은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비싼 것도 사고 뭐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태양광 업황이 턴어라운드 본격 올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중국의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싼 이런 태양광 관련된 소재 부품들이 좀 물러나고 관세 때문에 그러면 비싼 이제 한국이나 이런 것도 좀 수혜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히든 카드로 보러 가겠습니다. 히든 카드는 뭐 여러 개 종목 있게 오시아홀딩스, H현대에너지솔루션, 주센지, S에너지, 효성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히든 카드는 히든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제가 가끔씩 이제 마디 한 번씩 해드리는데 이렇게 성장이 불투명한데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 반드시 손절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계속 추세 내려갈 때 만약에 28,000에도 가격 한번 그랬었는데 또 좀 가다가 한 1% 못 가면 뭐 가다가 못 가 한 20% 가다 못 가면 다시 저점 깨버려요. 손절선 아주 중요한 거죠. 그처럼 지금 하나솔루션은 미국 대중 무역 관세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수직 계열화 밸류 체인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지금 현재 관세가 50%인데 태양광 관련 부품 이런 게 미국에 들어가고 중국 거는 거기서 추가 10% 했으니까 이제 중국에 60%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정도 내외한 주식이 60% 붙어받아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기타 중국 200개 뭐 $15, 뭐 $20 이렇게 되면 그래도 중국이 경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싼 제품들이 퇴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 거도 뭐 덤핑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결국하고 관련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싼 제품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당장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관련된 해야 되고, 그다음에 LNG 사업도 시간 뭐 걸리고, 발전소 만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 이렇게 태양광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미국에 지금 솔라 허브가 완공이 이제 하반기 상반기 되는데, 이 솔라 대단지 완전히 솔라 허브에서 태양광 관련 완제품이 다 나오게 되는 이제 셀부터 시작해 소재부터 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부품 소재까지 다 가서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하반기부터 양산이 본격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한번 지금 하나솔루션 차트 보고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23,050원 고가예요. 그럼 21,100원인데 거래가 실려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죠. 여기 많이 실린 상태고, 이 거래 실린 거 이미 돌파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상태고, 기관들이 또 사고,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계속 꾸준히 사고, 연기금은 특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사면 내일 시초가 사서 단기적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한 상반기 목표가 여름까지 27,000원이고요. 27,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걸로. 박스권 25,000원부터 매물 조금만 27,000원 내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손절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19,5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히든카드 하기 전에 AS 목표가 달성한 거 AS 먼저 하고, 히든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칩스라는 종목을 작년도 제가 12월 18일 날 42,000원대 추천해 드려서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좀 도달한 것 같은데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전히 강원칩스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AI 반도체 시장 최근에 딥시크 출현 이후에 주문형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여전히 이 회사가 엊그제 실적도 발표가 좀 됐고,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3차 정도에서 아니면 62,000원 정도까지, 이 종목이 작년도 알듯이 127,000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때는 127,000원이 워낙 높은 가격이지만은 최소한 반 정도에 해당되는 6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관심권을 좀 보시고, 다음 목표 3차 정도까지 해서 62,000원, 그때 제가 62,000원 정도까지는 3차 목표가를 얘기했을 거예요. 62,000원까지 보시고, 그럼 만약에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손절 가격은 현재 21동 평균선이 걸쳐져 있는 선이 현재 지금 46,000원인데 조금 올라오겠죠. 48,000원을 이탈하면 손절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 섹터는 강원칩스와 똑같습니다. 종목을 제가 다른 종목을 선정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앞서 제가 강원칩스를 주문형 반도체 관련 쪽에 작년 10월 중순에 추천해 드렸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모멘텀 자체는 똑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확대했던 수혜주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국내 스타트업 팹리스 기업인 프리오사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메타가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AI 기술도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요. 팹리스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팹리스 회사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이들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전망치로 본다 한다면 2023년도에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7년도에 900억 달러 정도까지 육박을 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련 팹리스라든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못 내고 있지만은 향후 시장 성장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을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앞서 이제 가원칩스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에이드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칩스 앤 미디어, 에이지랜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픽업한 종목은 맨 마지막에 있는 에이지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에이지랜드라는 회사는 앞서 저는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는 가온칩스와 더불어서 거의 뭐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국내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만의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그 밸류체인이 TSMC 거래하는 회사들이 대만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즉 대만의 TSMC가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회사에 있던 매출 자체는 TSMC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전 과정에 설계에서부터 제공까지 턴키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 달에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그 TSMC HBM 관련 고객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와 CXL 반도체 적용할 수 있는 ASIC 설계 수주를 했어요. 규모로 따지면 약 311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 회사의 매출의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한 3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근데 이게 311억이 이게 파일럿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한 CXL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거고, SK 하이닉스도 CXL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CXL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CXL 반도체 시장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회사가 핵심 설계를 담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작년도까지 수주장구가 1,500억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1,000억 이상 매출 넘어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작년도까지 매출 번호는 작년도까지 실적이 적자인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앞서 가원칩스는 주가가 27,000원대에서 56,000원까지 100% 올랐는데, 이 종목은 22,000원대에서 지금 36,000원이니까 한 50%밖에 저점에서 안 올랐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가온칩스가 앞서 때 127,000원까지 갈 때 이 종목이 84,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는 거의 지금 뭐 반토막 아래로 내려와 있는 주식이고, 최근에 주가가 거의 못 올라와서 가온칩스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은 지금부터는 에이지랜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ASIC 반도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술적 탑인 회사가 가온칩스와 더불어서 에이지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시가에 오늘 보니까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내일 아침에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 아마 시가에 주가 떨어질 때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41,000원 정도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가격이다. 2차 목표 가격은 46,000원 정도, 그 다음 손절 가격은 3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지나 히든카드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주식에 대해 초보자가 많던데 비중도 적게 하고, 이 업종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건드려서 초보자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려면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보시면 이제 동방박사 1등주 TV라는 이제 검색해 오시면 소액자산가의 길, 즉 돈 버는 방법과 시장도 읽어주고요. 뭐 종목도 가끔 뭐 분석해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공부 좀 하시고, 돈 버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깨우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그 이제 CPI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3.6으로 나왔네요. 좀 높게 나와서 내일 아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내일 뭐 걱정 되십니까? 미국장은 지금 프리마켓 엔비디아 1%대 다 1%대 빠지고 1%대 테슬라 빠지죠. 오르네, 그죠?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장은 좀 빠지겠죠? 그래서 빠질 때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빠질 때 거기다 대고 파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2.9%인데 3.1 나왔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지 지표 같은 경우도 3.1 이상이 네. 3.4% 예상 조금 높게 나왔네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지금 5월달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컨센 자체가. 그래서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6월달 정도 가야지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란 컨센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금 만약에 근데 3월달이나 5월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이 네. 돼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컨센 네. 자체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네. 편하게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